이번에는 앞에서는 우리 세포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세포의 구성과 세포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물질대사 효소인데요. 이 물질대사 효소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좀 간략하게 배울 거고요. 나중에 혹시 생물을 더 공부하는 친구들 생물원을, 생명원을 선택하시면 제일 앞에 2단원에 물질대사 효소가 바로 나와요.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 거의 이때 배운 내용에서 좀 추가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대사라는 거는 그냥 이제 주관 치고 넘어갈게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래서 물질대사라고 한다. 생명체는 물질대사를 통해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만들고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 활동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백질을 만들다든지, 여러분들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성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영양소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핵산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물질대사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흡,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합쳐서 물질대사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몸의 구성 성분도 만들고 에너지를 얻으니까 당연히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게 되겠죠. 자, 물질대사의 특징은요. 첫 번째,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에너지 출입에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딱 에너지는 출입할 때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있거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거를 이따가 할 건데, 이따가 미리 한번 써놓으면요,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동화작용은 같을 동자를 써요.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여러 가지 분자들이 합쳐져서 큰 하나의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거고요. 이화작용은 이자가 쪼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고분자, 큰 고분자 덩어리가 쪼개지는, 예를 들면 수화 같은 것들 있죠, 그치? 그래서 고분자가 저분자로 나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건데 이따가 쓰도록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물질대사에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두 번째, 여기다 밑줄하세요. 효소가 관여한다. 각 단계마다 다양한 효소들이 작용해요. 그래서 한두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모든 물질대사의 단계마다 효소가 작용하고 에너지 출입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소가 관여한다. 밑줄에 놓고요. 효소라는 거는 이제 뒤에 장에서 이제 배울 텐데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빠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느리게 하는 효소도 있어요. 정촉매, 부촉매라고 해가지고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도 있고요, 느리게 해주는 부촉매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정촉매 위주,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효소는요,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 범위 내에서만 활성화가 잘 돼 있고요. 만약에 고온이다 그러면은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기능을 잃어버린다. 그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두 번째 줄에 체내에서는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에 효소가 없다면요, 여기 일반적인 실험실 조건이다 하시면요, 고온 고압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400도, 500도의 초고온에다가, 초고온까지 아니죠, 고온에다가 100기압이라든 고기압 조건을 줘야겠죠. 근데 우리 체온에서는, 우리 몸에서는 효소가 체온 조건에서도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소량씩 출입한다. 이게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고요. 그거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생명체 밖에서, 예를 들면 실험실 같은 데서, 실험실이나 공장 같은 데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그러면요, 고온 고압, 예를 들면 수백 도의 수 100기압의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촉매가 없어도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대신에 고온 고압 조건이 있으니까. 세 번째,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서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된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큰 에너지를 방출시키면서 이렇게 생성물이 형성되는 거를 보통 이제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 때도 봤던 화학 반응식들 있죠. 그때 이제 에너지가 출입하고 들어가는 거,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할 때 이런 식으로 크게 많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생명체 내에서는 딱 37.37도씨 내외에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큰 온도, 큰 압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조건을 생체 촉매 효소라는 게 이제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줄에 생체 촉매 효소가 필요하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 단계마다 효소가 작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에너지가 소량으로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예를 들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광합성이 되겠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은 호흡이 되겠죠. 그죠? 자, 물질 대사의 9번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을 구분하는데요. 별표 쳐놓고요.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고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성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먼저 예를 들면은 합성, 광합성, 빛으로 광합성 같은 경우는 빛을 흡수해가지고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흡수해서 뭐를 만들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이라는 영양소 큰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인 광합성이 되겠고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광합성의 반대인 호흡이 되겠죠, 세포호흡.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분해시켜서 그 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면서 그 사이에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과정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합성과 관련된 것들,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포도당의 합성, 탄수화물의 합성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걸로 합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질을 합성한다든지 아니면은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작은 것들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성과 관련된 것들은 동화작용이 되고요. 이때 에너지를 취입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합성을 예로 잘 생각해 보실 때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을 잘 생각해 보실 때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흡수해서 에너지를 몸속에 가져가니까 이 물질들이 점점 커지는 거지. 에너지를 흡수해서 요거를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보통 열의 형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되고요. 반대로 이하작용 같은 경우 세포호흡이라든지 뭐 소화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뭔가 분해시키는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약물이라든지 약물 분해라든지 알코올의 분해 같은 것들 있죠. 간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반대로 간에서 혈당량이 떨어지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이때는 에너지를 큰 게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시키면서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보통 열의 형태로 발열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발열 반응. 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프를 이제 책에도 있는데 그래프로 따지면요, 작은 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작은 에너지 덩어리들이 합쳐져서 큰 에너지가 되겠죠. 이제 에너지를 또 흡수하니까. 그래서 반응물은 되게 에너지가 낮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랑 같이 놓으세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높아지면 동화작용. 알겠죠? 흡열 반응. 그 다음에 반응물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큰 고분자 덩어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요거는 발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조금 한자라서 조금 어려운데 같을 동자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이화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만 보충하면 여기는 ATP의 합성, 세포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 ATP라는 곳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동화장에 드러났고요. 우리가 뭐 운동 같은 걸 하면서 ATP를 분해를 하면서 쓰게 되는데요. ATP를 분해해서 쓰는 과정은 이제 이화작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이나 밑줄에 놓으시고요. 세 번째 줄 아래에 두 번째 줄 아래에 세포의 구성 성분이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 물질 합성과 관련된 것들이 무슨 합성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동화작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백질 합성, 뭐 핵산의 합성 이런 것들 있죠. 이화작용 같은 경우 밑줄에 놓으시고
크고 복잡한 분자가 작고 간단한 분자, 저분자로 분해되는 거고요. 두 번째 줄 아래에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주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되겠죠. 뭔가를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 세포 호흡, 그다음에 영양소의 소화 이런 것도 대표적이고요.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왼쪽이 동화작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이 이제 이화작용인데요. 작고 간단한 분자, 예를 들면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뭐가 되죠? 단백질이 되죠. 그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커지는 거. 동화작용이 되겠고요. 에너지를 흡수한다.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가 되겠죠.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게 세포호흡이죠. 네. 세포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치?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화작용이다.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과정이고요.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과정이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질의 변화를 보시면 작고 간단한 분자를 크고 복잡한 분자로 합성하는 것을 동화작용. 그래서 그래프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흡열 반응이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예로는 단백질 합성, DNA 합성, 광합성, 포도당을 글루코즈 등으로 합성하는 것들 등등등이 있고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크고 복잡한 분자를 작고 간단한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고요. 에너지를 방출하고 발열 반응이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세포호흡이나 영양소의 소화, 그 다음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써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지금보다는 그냥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이제 넘겨주시고 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효소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을 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생체에서 이루어진 촉매라고 해서 생체 촉매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효소 옆에다가 생체 촉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촉진하거나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촉매를 효소라고 한다는 거고요. 효소는 일반적으로 일단은 용어부터 정리하겠네요. 이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낮은 단계예요. 동화작용이 되겠고, 이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물질을 전환시킬 때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근데 흡수할 때 이렇게 평소보다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반응물과 반응물에 있는 인력도 입자간의 인력도 끊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합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졸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차이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요때 요만큼의 더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로. 요 용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과 단순하게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반응열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단순하게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는 반응열. 그 다음에 반응열보다 더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책에는 왼쪽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때도 이거의 반응열 우리가 반응물 생성물이 되겠고요. 이때는 이화작용 네. 동화작용에서는 요 자체가 활성화 에너지 소리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지? 이렇게 일종의 언덕인데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화작용에서는 요만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됐고요. 어쨌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반응열보다 더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에너지 장벽이 있는데 이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촉매예요.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언덕이 낮아져.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효소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더 낮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효소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효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효소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당연히 활성화 장벽도 더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효소라는 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가 많아지고요. 분자 수가 많아지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가 많아지니까 화학 반응 속도도 빨라진다고 해요. 그게 이제 원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촉매가 있다면, 화학 생체 촉매인 효소가 있다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효소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효소의 기능 첫 번째 보시면요, 화학 반응과 활성화 에너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고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가 느리다. 두 번째, 효소와 화학 반응.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여기 이제 핵심이 되겠죠.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에너지 장벽을 감소시키는 역할, 이게 효소가 되겠고요. 그 원리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이다. 효소를 사용하더라도 반응률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요. 그거는 당연하죠.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간격 차이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치? 그거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효소의 유무와 활성화 에너지에서 두 그림 다 효소가 없을 때보다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되게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효소의 주성분과 작용 원리는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약해. 그래서 고온 범위에서는 고온이 되면은 예를 들면 한 40도 정도가 벗어나면요,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되기 때문에 기능을 잃어버려요. 단백질이 변성된다는 건요, 여러분들 소고기 같은 거 구워보시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육질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예를 들면은 한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소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소화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온보다 높은 범위 너무 오래 있게 되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한여름에 땡볕에 우리가 한 5시간 동안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겠지, 그치? 그 이유가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변성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너무 낮은 온도에서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북극 같은 데 가가지고 한 일주일 산다고 쳐봐요. 소화가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죠? 입맛도 떨어지겠지만 소화가 잘 안 돼. 그 이유가